제1장 한밤중의 어둠 속 피어난 사랑. 홍콩의 네온 불빛 아래 친자연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혼 후 그녀는 삶의 나침반을 잃은 채 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낯선 도시의 낯선 사람들 틈에서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밤의 유흥과 어두운 발을 한 구석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천문심을 만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금융투자회사 이사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천문심은 친자연의 덧없는 삶에 동정을 느꼈고 그 동정은 점차 연민으로 마침내 지독한 사랑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녀를 위해 도대화원의 비밀스러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곳은 두 사람만의 은밀한 낙원이자 밖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격리된 작은 세상이었다. 매일 밤 천문심은 아내의 눈을 피해 도대화원으로 향했다. 그의 차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마치 금기된 과일을 따러가는 사람처럼 그는 죄책감과 동시에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다. 친자연은 그의 품에서 안정과 사랑을 갈구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우라는 별명을, 그는 그녀에게 추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언어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천문심은 친자연에게 막대한 생활비를 지원했고 더 나아가 그녀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평범한 사랑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그는 늘 텅 빈 눈으로 친자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추추, 이 세상에 당신을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그 말에는 묘한 이중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때때로 차갑게 빛났다. 마치 그가 그녀를 소유하고 있다는, 혹은 그녀의 생명조차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험 증서는 단순한 사랑의 맹세가 아니라 마치 미래의 어떤 비극을 침묵에 휩싸였다. 촛불이 켜지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천문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본 듯했다. 그 미묘한 순간의 미소에는 사랑보다는 계산이,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그가 만들어준 금빛 새장 안에 갇힌 지 오래였다. 그들의 사랑은 파멸로 가는 기차였고 친자연은 그 기차에서 내릴 힘을 잃어버렸다. 생명보험 증서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곧 다가올 비극의 예고편처럼 느껴졌다.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친자연은 자신이 끔찍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폭풍 전야의 밤, 친자연과 천문심의 은밀한 관계는 영원할 수 없었다. 감춰진 비밀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을 위협했다. 천문심의 아내 장씨는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기가 시간은 늦어졌고 핸드폰은 항상 손에 쥐어 있었으며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장씨의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그들의 비밀 아지트인 도대화원 아파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장 씨의 손에 든 사진 속에는 남편과 친자연이 함께 웃고 있었다.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분노와 배신감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곧장 친자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자연은 예기치 못한 전화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천문심은 내 남자예요. 친자연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한마디는 장씨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냈다. 네가 감히 내 남편을 떼앗아? 장씨는 전화 너머로 소리쳤다. 두 여자의 첨예한 대립은 전화기 너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장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물었고
천문심은 헤어지자고 말했다. 하지만 친자연은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추추, 제발 이해해줘. 더 이상은 안 돼. 천문심은 애원했지만 친자연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안 돼.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아우와 추추잖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천문심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눈물은 천문심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잠시뿐이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친자연이 아닌 아내와 가정이 우선이었다. 그는 친자연의 집착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친자연은 천문심이 자신을 떠나려 할 때마다 위협을 가했다. 그녀는 그에게 집착하며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지를 호소했다. 때로는 그의 회사로 찾아가거나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당신은 나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이야.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친자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천문심의 눈빛은 점차 차갑게 변해갔다. 사랑은 증오로, 동정은 혐오로 바뀌었다. 친자연의 집착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키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연인이 아니라 그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었다. 그는 이 족쇄를 끊어내고 싶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천문심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폭풍전야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추락하는 욕망의 그림자. 친자연의 집착은 천문심의 이성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그녀는 천문심이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히스테리컬한 광기를 드러냈다. 그들의 비밀 아파트는 더 이상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착과 분노가 뒤엉킨 지옥의 문턱이었다. 어느 날 저녁, 천문심은 아내와의 저녁 식사 약속을 취소하고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녀는 천문심의 손짓에 발버둥 쳤다. 결국 그는 그녀를 억지로 끌어내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친자연은 저항하며 그의 몸을 때리고 할퀴었다. 왜 날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그녀의 울부짖음은 천문심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다.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었다. 그녀는 매번 그를 협박했고 그는 매번 그녀를 구하려 애썼다. 그러나 매번의 구출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끔찍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친자연의 정신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고 그녀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해졌다. 어느 날 새벽, 천문심은 친자연의 연락을 받고 달려갔다.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고 거실에는 깨진 유리조각과 엎질러진 와인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친자연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 왜 왔어? 왜 나를 보러 왔어? 그냥 날 버려. 그녀는 중얼거리며 천문심을 바라보았다. 천문심은 더 이상 그녀의 광기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 대신 피로와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문심의 삶을 질식시키는 독이었고 친자연의 삶을 파괴하는 악몽이었다. 그는 친자연을 다독이며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친자연이 잠이 들자 천문심은 그녀의 곁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려던 찰나 친자연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아, 나를 떠나지 마. 나 혼자 두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쇠사슬처럼 그의 발목을 붙들었다. 그는 아파트 문을 닫고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 천문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애원이나 설득이 아닌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활기찼고 때로는 지쳐 있었지만 항상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전화기 너머에서는 오직 차가운 기계음만이 들려왔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 전화는 오빠의 가슴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봤던가 보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은 없었다. 오빠의 불안은 점차 커다란 의심으로 변해갔다. 동생의 성격상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을 리 없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국 오빠는 홍콩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치부하며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성인 여성의 실종은 흔한 일입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은 오빠의 애를 더욱 태웠다. 그러나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동생의 친구들과 연락하며 그녀의 행방을 묻고 다녔다. 친자연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최근에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에 문심 오빠랑 자주 싸운다고 했어요. 힘들어했어요. 라는 친구의 증언은 오빠의 의심을 한 곳으로 모았다. 천문심. 오빠는 경찰에 찾아가 다시 한번 수사를 촉구했다. 제 동생은 자의로 연락을 끊을 사람이 아닙니다. 천문심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이상해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오빠의 절박한 외침에 경찰은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다.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강력반으로 이관되었다. 형사들은 먼저 친자연의 마지막 행적을 쫓았다. 그녀의 아파트, 도대화원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찰이 열쇠를 따고 들어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아파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가구와 개인 소지품은 물론 벽에 걸린 액자 하나까지 모두 발기단했다. 먼지와 이물질에 덮여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이 세 가닥의 머리카락은 실종된 친자연의 신원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었다. 형사들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밤이 깊어지고 도대화원의 아파트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감추려는 섬뜩한 침묵이었고 그 침묵 속에서 범인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스촨성의 오빠는 여전히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보며 절망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옳았다. 동생은 이미 오래전에 침묵의 희생자가 되어 있었다. 유령이 사는 아파트, 도대화원 아파트 15층.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완벽한 침묵과 텅 빈 공간이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 하나 없는 마룻바닥에 부딪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여인의 삶이 있었던 공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가구는 물론 벽에 걸려있던 그림 액자, 선반 위의 작은 장식품들까지 모두 사라졌다. 마치 유령이 살다 떠난 집처럼 어떠한 온기도 삶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청소했군. 베테랑 형사반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야. 뭔가 감추려고 한 거야. 경찰들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벽장, 서랍, 심지어 천장까지 훑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은 너무나도 꼼꼼했고 너무나도 치밀했다.
마치 범죄 현장을 지우는 전문가라도 고용한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완벽함은 종종 사소한 실수에서 무너진다. 한 젊은 형사가 거실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깨끗한 마룻바닥 위에 놓여있던 인조 화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화분 아래에는 마루와 색깔이 다른 미세한 얼룩이 있었다. 시작했다. 화면은 뿌옇고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희미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친자연은 10월 5일 오후 8시경 밝은 얼굴로 아파트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를 따라 천문심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후 그녀의 모습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10월 6일 천문심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여인용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리고 10월 7일 다시 천문심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수레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 굵은 끈으로 묶인 검은색 나일론 섬유 가방이 놓여 있었다. 가방의 모양은 불규칙했고 무거운 무게 때문에 손수레의 바퀴는 띠걱거렸다. 천문심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손수레를 끌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형사들은 화면을 확대했다. 가방의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얼룩진 천 조각이 보였다. 저건 시체를 싸는 데 쓰는 천이야. 한 형사가 끔찍한 추측을 내놓았다. 완벽하게 비워진 아파트, 화분 밑에 남겨진 머리카락 3가닥, 그리고 무거운 짐을 실은 손수레. 이 모든 증거들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친자연은 아파트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살해당했고 그녀의 시신은 섬유 가방에 담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형사들은 텅 빈 아파트를 떠났다. 그러나 아파트 안에는 여전히 친자연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자 마치 그녀의 유령이 베란다 난간에서 뛰어내리려던 순간에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유령이 사는 아파트. 그곳은 이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이 서려있는 영원한 미스터리 공간이 되었다. 손수레가 남긴 그림자. 형사들은 10월 7일의 CCTV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았다. 영상 속의 천문심은 모자를 천문심이 아파트 현관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끊임없이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의 눈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그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자 화면은 잠시 정지했다. 형사들은 그 순간의 정적 속에서 범인의 심리를 읽으려 애썼다. 갇힌 공간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죄책감? 아니면 안도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천문심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는 주차장 구석에 자신의 차를 세워둔 뒤 손수레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영상은 더 이상 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없었다. 마치 그가 유령처럼 증발한 것처럼 그와 손수레는 주차장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친자연이 아파트로 들어선 10월 5일 이후 그녀의 모습은 다시는 건물 안에서 포착되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사라졌다. 반면 천문심은 6일과 7일에 걸쳐 여러 차례 아파트를 들락거렸다. 6일 오후에는 그가 대형 쇼핑백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쇼핑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형사들은 끔찍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천문심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파트에서 나온 후 홍콩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신을 유기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산, 바다, 혹은 매립지. 홍콩의 넓은 지형을 모두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천문심이 운전한 차량의 GPS 기록과 톨게이트 기록을 분석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형사들은 천문심의 차가 10월 7일 새벽 1시간 동안 홍콩 외곽에 못했지만 손수레와 섬유 가방 그리고 혈흔은 천문심의 범행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손수레가 남긴 끼익 소리는 이제 침묵의 증언이 되어 살인자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었다. 매신이 된 전화기. 경찰은 친자연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며 그녀의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핸드폰은 실종된 10월 5일 이후로 더 이상 발신 기록이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로도 그녀의 핸드폰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있었다. 친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발송되었고, 친자연의 오빠에게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라는 내용의 짧은 문자가 전달되었다. 이상합니다. 젊은 형사가 말했다. 문자 메시지가 너무 단조로워요. 친자연 씨의 평소 말투와는 다릅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인 척 연기하는 것 같아요. 수사팀은 천문심의 통신 기록도 분석했다.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10월 6일과 7일에 걸쳐 천문심은 자신의 회사 전화로 친자연의 핸드폰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보통 연인들이 헤어지면 연락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천문심은 아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왜 그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화를 걸었을까? 경찰은 회사 측의 협조를 요청해 천문심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모두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천문심이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뚜루루르, 뚜루루르. 그것은 친자연의 핸드폰 벨소리였다. 친자연의 친한 친구는 그녀의 벨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다. 맞아요. 이 벨소리. 매번 이 벨소리였어요. 천문심은 마치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처럼 말했다. 치추,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되니까 전화 좀 해줘. 그의 목소리는 애타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계획은 벨소리라는 사소한 실수로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증거를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핸드폰은 침묵의 증인이 되어 그를 고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친자연의 핸드폰은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친자연의 유령이 빙의된 것처럼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죽지 않았어. 바로 당신 옆에 있어. 그 섬뜩한 뱃소리는 형사들의 귀에 박혀 범인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을 고발했다. 천문심은 완벽한 범죄를 꿈꿨지만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전화기는 그의 파멸을 예고하는 종소리였다. 그 소리는 앞으로 있을 그의 비참한 최후를 알리는 섬뜩하고 차가운 경고음이었다. 영수증에 숨겨진 진실. 천문심의 회사 전화통화 기록과 CCTV 영상 분석을 마친 형사들은 이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문심이 10월 6일에 들고 아파트로 들어간 쇼핑백에 집중했다.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경찰은 천문심의 동선을 따라 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다. 그리고 10월 6일 오후 그가 도대와원 아파트 근처의 한 대형 잡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을 찾아냈다. 형사들은 곧바로 그 잡화점을 찾아갔다. 가게 주인은 며칠 전 경찰이 다녀간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천문심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 왔었죠. 평소에 보던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좀 기이했죠. 가게 주인은 수첩에 적힌 그날의 판매 기록을 보여주었다. 영수증에는 마치 비밀 코드가 적힌 암호문처럼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4개의 비닐 랩 롤, 진공 포장 비닐, 대형 나일론 섬유 가방, 공구 세트, 나사 드라이버 포함.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는 물건을 고를 때 불안해 보였고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주위를 계속해서 살폈다고 한다. 계산할 때에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10월이었는데도 말이죠. 마치 끔찍한 일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가게 주인의 말은 천문심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후였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경찰은 이 영수증과 가게 주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천문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그의 차 트렁크에서 희미한 혈흔 자국을 발견했다. 혈흔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루미놀 용액을 뿌리자 푸른빛을 내며 그의 범죄를 소리 없이 고발했다. 이 혈흔의 DNA는 친자연의 것과 일치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영수증, CCTV 영상, 그리고 차에서 발견된 혈흔은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영수증에 적힌 물건 목록은 천문신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시신을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모든 증거를 지웠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발자취를 스스로 영수증에 남겼다. 이 종이한 장은 이제 그에게 무거운 족쇄가 되어 그를 법정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숨겨진 진실은 영수증의 글씨처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6년 후의 고백,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 사건 발생 후 6년이 지난 2017년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천문심은 항소를 결정했다. 끔찍한 진실을 굳게 함구하던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돌발 발언을 했다. 그는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탈출구를 찾기 위한 교활한 연극이었다. 천문심은 끔찍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시작했다. 2011년 10월 6일, 친자연과 저는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질식사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천문심은 그날의 참혹했던 상황을 마치 끔찍한 악몽처럼 묘사했다. 그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잡화점에서 물건들을 사모으고 시신을 담요로 감싸고 끈으로 묶은 후 섬유 가방에 넣어 손수레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는 시신을 차에 싣고 홍콩 외곽의 쓰레기 매립지로 향했다고 말했다. 저는 그곳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쓰레기 더미 아래에 그녀를 묻었습니다. 제 손으로요.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에 짓눌린 것처럼 들렸다. 그 후 저는 친구에게 부탁해 아파트를 청소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끔찍한 짓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 그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형을 감경해 주십시오. 하지만 검사는 그의 고백을 비웃는 듯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피고인, 당신은 1심 재판에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당신은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가 절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합니까? 이제 와서야 죄를 인정하는 것은 종신형을 피하기 위한 당신의 교활한 계산일 뿐입니다. 검사는 천문심의 이중적인 행동과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눈물과 후회는 모두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지적했다. 진정한 참회는 오랜 시간을 말했다. 피고인, 당신의 눈물은 진실이 아니라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연극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절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법과 정의를 조롱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판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갔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치밀함과 냉혹함을 보였다. 이는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판사는 10월 6일의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아무렇지 않게 잡화점에 가서 시신 처리 용품들을 구입했다. 이는 미리 계획된 행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그는 패닉 상태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어서 판사는 CCTV 영상을 언급했다. 피고인은 무거운 시신을 손수레에 싣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핸드폰 벨소리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그녀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며 마치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 모든 행위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하려는 치밀한 계획범의 행동이다. 천문심의 얼굴은 판결이 진행될수록 창백해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나 후회가 아닌 차가운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믿었다. 시신 없는 범죄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파멸을 불렀다. 증거들은 시신이 없어도 그를 유죄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법정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라는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천문심에게 고의적 살인과 무덤 없는 살인자, 천문신, 그의 삶은 자신이 파괴한 친자연의 삶처럼 어둠 속에서 영원히 추락할 것이다.